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온라인 교육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게임 디자인 방법론 중에서 MDA 프레임워크라는 것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마크 르블랑과 그의 친구들은 2004년도에 MDA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게임을 왜 하는가? 재밌으니까. 그렇다면은 그 재미를 어떻게 느끼는가? 어떤 형태를 통해서 느끼는가? 그래서 마크 르블랑은 8가지의 재미를 일단 제안을 해요. 게임의 재미로서의 8가지. 첫 번째는 센세이션, 즐거움을 주는 감각이나 감정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 판타지, 마치 진짜처럼, 마치 진짜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너러티브, 극적인 이야기 전개를 통해서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죠. 네 번째는 챌린지, 도전인데 장애물이 있는 과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펠로우십,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는 느낌을 주는 거고 실제로 친구와 게임을 하기도 하죠. 여섯 번째는 발견입니다. 모르는 세계를 발견하는데 가보지 않을 곳을 가본다든가 아니면은 숨겨져 있던 규칙을 찾아낸다. 아무튼 발견하는 것은 다 재미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자기 표현인데 아바타로 자신을 표현하거나 게임 세계를 만들거나 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시간 때우기 또는 주어진 규칙에 따른다 이런 것인데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게임이 만들어 놓은 도전 과제를 따라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서미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 단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 방법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MDA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게임 디자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게임 프레임워크는 게임 메카닉스, 게임 다이내믹스, 게임 에스테틱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을 보면 게임 디자이너는 어떻게 보느냐, 메커닉을 만드는 거예요. 즉 어떤 형식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거죠. 어떤 규칙을 만들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겠죠, 플레이어가. 그래서 게임 메커닉스라는 것을 만들고 두 번째 플레이어가 그것을 플레이하면서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느끼게 되죠. 재미를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게임 디자이너는 게임 메커닉스, 게임 다이내믹스, 게임 에스테틱 이런 순서로 이제 사고를 하게 되고 플레이어는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 처음 만나면 이 게임 무서운데 이 게임 재밌는데 이 게임 신기한데 이런 것을 느끼는 거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게임은 재밌으니까 한다 이런 거죠. 그 중에서 아까 얘기한 것을 메카닉스, 다이내믹스, 에스테틱스 이것을 한국말로 바꾸면 적당한 단어가 없으니까 일단 메카닉스, 다이내믹스, 미학이라고 얘기하고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메카닉스는 바로 규칙을 얘기해요. 규칙.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피드백을 나타내죠.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프레젠테이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메카닉스는 뭐냐면 게임의 기본 요소인 규칙, 플레이어가 게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본 액션, 그다음에 알고리즘, 데이터 구조 이런 것들을 메커닉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이내믹스는 한국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동역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플레이어가 게임을 하면서 뭔가 입력을 할 것이고 입력한 것이 뭔가 결과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자체를 시스템이라고 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다이내믹스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에스테틱은 미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플레이어가 게임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때 플레이어에게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 즉, 와, 호러 게임인데 되게 무섭다. 이 게임은 짜릿하다. 재미있다. 신기하다. 이런 것들이죠. 그걸 다시 한번 좀 나누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메카닉스는 시스템으로서의 게임을 설명하는 공식적인 규칙들, 그리고 개념들을 말해요. 두 번째, 다이내믹스는 시스템으로서의 게임을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시시각각 나타나는 플레이의 행동입니다. 즉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플레이가 행동을 하면은 A라는 플레이어는
이런 액션을 하고 다른 피드백을 받고, B라는 사람은 다른 액션을 하고 다른 피드백을 받는 거죠. 세 번째 에스테틱은 어쨌든 기획자 또는 게임 디자이너가 게임 역학을 통해서 의도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재미를 느낄 거야. 만약에 신기함을 느낄 거야. 아니면 무서움을 느낄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런 동작과 반응을 통해서 무서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 감성적인 반응들을 바로 에스테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규칙이 있고, 이 규칙에 따라서 뭔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의 결과로 재미를 느낀다, 이런 것이죠. 자, 게임 디자이너의 시각과 게임 플레이 시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이런 것인데, 게임 디자이너는 게임을 만들죠. 그리고 소비자는 플레이어는 게임을 소비를 합니다. 왜 소비할까?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그 재미를 그럼 어떤 방식으로 주는 건가? 이것을 프레임워크, 어떤 틀로 말하는 건데, 디자이너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도 위에 설명했지만 MDA 수준을 보는 겁니다. 메카닉을 먼저 생각을 하고 다이내믹스를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고, 세 번째 플레이어는 에스테틱, 미학적으로 어떻게 느끼게 할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플레이어는 처음 느끼는 것이 바로 감정인 것이고, 게임을 통해서 감정을 느끼지만 굳이 플레이어가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것을 규칙을 만들었을까,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거꾸로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재미를 느끼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규칙과 그런 시스템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세 가지 게임 디자이너는 미학을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될까. 예를 들면 이제 공포 게임이다, 호러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만들면 어떤 움직임을 만들까? 보는 것을 만들까 무섭게, 아니면은 피하는 걸 만들까, 아니면 소리를 듣게 할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도록 구조와 규칙을 만드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것은 할 수 없다, 이것은 해야 된다, 이런 것은 행동의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플레이어는 게임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서 시작을 하고 그러한 경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센세이션, 그 감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즐거움을 주는 한마디로 여기 뭐 사례가 보면은 폭발되는 건데, 우와, 폭발되면서 진짜 같다, 이런 느낌을 얻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쏴서 저것이 폭발하고 그것이 또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멋있게 보인다면은 우리는 흥분을 느낄 수 있겠죠. 이런 것도 감각적인 재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것은 주로 시각, 청각, 촉각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데, 이 왼쪽에 위에 있는 그림만 보여도 시각적으로 와,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그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운드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감각을 극대화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터치, 또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죠. 여기 DDR 같은 게임만 보더라도 그냥 하는 게임과 달리 몸을 움직일 때 얻는 또는 체감하는 느낌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센세이션이라고 하는 재미입니다. 두 번째는 판타지인데, 판타지는 우리말로 치면 무슨 환상 이렇게 번역되지만 여기에서의 의미는 게임인데 마치 진짜처럼 느끼게 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FPS 게임을 할 때라도 어떤 구체적인 그런 비주얼, 표현, 시각적인 표현에 따라서 우리는 우와, 멋있다, 진짜 같다, 대단하다, 내가 마치 이 게임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세컨드 라이프를 플레이하면서 내가 게임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얻는다든가, 친구들과 마치 교류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 아니면 FPS 게임 중에서
내가 진짜 총을 쏘고 사람을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을 진짜 같이 느끼는 거. 또는 축구 게임을 통해서 내가 마치 플레이어가 된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내러티브는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이야기의 재미로서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 돼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아주 극적으로 구성을 해서 다음을 안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재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소설이나 영화들은 선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 결과가 이렇게 뻔하게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딸이 납치돼 있는데 구하러 간다. 당연히 구하겠죠. 근데 우리는 구하는가 구하지 않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구하는 과정의 재미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드러난 이야기죠. 반대로 숨겨져 있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계속 들어가 보는 또는 추상적인 이야기 이런 것일 수 있고요. 또는 게임 안에서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와서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나는 여기 영화에 보면은 거절한다. 그래서 용서한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자기가 이야기 구조를 끌고 나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원래 삽입된, 내장된 이야기가 있고 플레이어가 선택을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플레이어 제너레이트는 플레이어가 생성해 나간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자, 도전의 재미는 이런 거죠. 무언가를 못하게 하거나 또는 무언가의 장애물을 제공하거나 총알이 나오거나 점프를 해야 되거나 그래서 이 장애물을 너는 풀어라. 극복해라 이런 건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는 장애물을 넘는 방법 또는 장애가 있을 때 피하는 방법 이 자체가 도전이고 이 도전이 가장 큰 게임의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빨리 운전해서 1등을 하는 것. 도전 과제는 여러 가지 경쟁자들과 경쟁을 해서 조정을 잘 해가지고 1등을 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퍼즐 게임에서는 문제를 푸는 거죠. 지적 능력이 요구되겠죠.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것들 오른쪽 아래처럼 탄막이 생기는데 그 아주 좁은 사이를 내가 피해가는 이런 것도 바로 도전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게임의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펠로우십인데 이것은 어떤 사회적 틀로서의 게임이라고 그래서 친구들과 상호작용 또는 친구들과 같이 싸운다 또는 컴퓨터 게임의 시스템과 내가 싸운다 또는 친구들과 같이 팀을 만들어서 파티를 만들어서 싸운다 이런 것들이 또 재미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게임의 재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FPS 게임을 할 때 클랜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 커뮤니티를 만든다든가 또는 MMORPG에서 자기들끼리 또 클럽을 만들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죠. 이런 것들의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안에서 남을 돕거나 또는 협력하거나 또는 친구를 초대해서 놀거나 이런 과정들 바로 인간이 하는 사회에서 하는 상호작용을 가상세계 속에서 하는 것 이 자체를 또 게임의 재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발견인데 이것은 게임 안에서 숨겨놓은 게임 디자이너가 숨겨온 영토 또는 숨겨놓은 것, 물건, 아이템들을 발견하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숨겨진 규칙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았을 때 우리는 와 재밌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MMORPG에서 가보지 않은 대륙, 가보지 않은 곳까지 가봐서 다른 사람 못 가봤는데 나만 가봤을 때 또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게임 중에서 새로운 메카닉 나왔을 때 과거에는 슈퍼마리오가 점프만 했지만 만약에 바닷속을 헤엄친다든가 또 다른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또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긴급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또는 특별한 지역
아무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모험을 할 때, 그리고 숨겨진 것을 찾아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발견의 재미를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인데, 게임에서는 이제 셀프 익스프레션, 자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쉬운 것은 캐릭터나 아바타겠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캐릭터가 많았지만, 최근에 MMORPG에서는 이제 아바타로 자신이 꾸밀 수 있기 때문에, 꾸미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무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이템도 있을 것이고, 근데 자기를 어쨌든 멋있게 꾸며서 독창적으로 만들 때 사람들은 재미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라고 해도 나는 뚱뚱한 여자로 만들 수 있는데, 남자가 이렇게 여자처럼 만들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처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거고, 또 자동차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차를 튜닝해서 새롭게 만들 때 창조하는 재미, 또 커스터마이징하는 재미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인크래프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심시티라든가 이런 게임에서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 그걸 만들 때 사람들은 재미를 느낀다. 그다음에 이제 서미션은 사실은 한국말로 번역을 구체하자면 복종이라는 것인데, 게임 디자이너가 이렇게 맵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봐라고 하면은 여기를 저항 없이 탐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왼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른쪽 방으로 첫 번째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직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게임 디자이너가 설계한 대로 그냥 시간을 때우는데, 그 사람의 규칙을 그대로 그냥 수용하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재미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은 사실은 재미가 없을 터인데, 게임에서는 기꺼이 그 사람이 만드는, 게임 디자이너가 만들어 놓은 그 구조를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MMORPG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냥을 하죠. 그 다음에 아이템을 하고, 슈팅 게임에서는 총을 쏴서 뭔가를 맞추거나 죽이거나, 또 카드를 맞추거나. 그래서 반복적인 걸 하는데도 왜 재밌을까?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MDA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주 쉽게 보면은 호러 게임을 하나 만든다고 합시다. 우리가 공포 게임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그 플레이어는 처음 보는 것들은 바로 시청각적인 것이겠죠. 그럼 게임 디자이너는 우선 그 디자인할 때 비주얼적인 것으로 충격적이고 뭐 자극적이고 무서운 뭐 피가 나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귀신이 나오게 한다든가, 뭐 공포스럽게 한다든가 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이에 그 사운드를 이용해서 공포감을 줘야 되죠. 듣기 싫은 소리, 뭐 귀신 소리, 뭐 죽음의 소리, 신음 소리,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플레이어가 어떤 행동,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하는 행동은 사실은 마우스로 하거나 뭐 컨트롤러를 조종하거나 하겠지만,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무섭게 할까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무섭게 하려면 뭔가를 액션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때 그럼 어떤 규칙을 만들까, 이런 과정을 하겠죠. 그래서 게임 디자이너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자, 게임 디자이너는 플레이어를 위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메커닉, 그러니까 구조 또는 규칙을 만듭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럼 플레이어가 이 규칙대로 뭔가를 액션, 마우스를 누르거나 클릭하거나 조종했을 때 뭔가를 당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총알 나오는데 피하게 만든다. 어떤 비행차가 나와서 쏘게 만든다든가, 그런 행위를 통해서 무섭게 또는 재미있게 만드는데, 그 재미는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8가지 재미를 준다는 것인데, 8가지 재미가 게임의 재미의 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나는 14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어떤 경우는 15가지다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아직은 그런 이론들이 확정돼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마크 르블랑은 8가지 재미가 있다, 재미의 종류가 있다고 하고, 이 하나하나를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느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전 과제를 통해서 재미있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도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도전 과제는 플레이어들에게 어렵지만 달성 가능한 문제들을 제시해야 돼요. 어렵지만 달성 가능한,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은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그리고 성공할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을 주면서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갈 때 사람들은 그것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맨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한다 그러면 안 하겠죠. 맨 처음부터 너무 쉽게 한다 이것도 안 하겠죠. 사실은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보상이 내가 한 노력보다, 난이도보다 작을 경우, 아니면 별거 하지도 않는데 너무 큰 보상을 줄 경우 사람들은 재미없네. 왜냐? 현실감이 떨어지니까. 예를 들면 게임 안에서 단순한 선택을 했는데 갑자기 상금 1억 원이 주어졌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그 게임을 재미있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어떤 과정, 단계적인 도전을 통해서 그것을 마지막에 이뤘을 때, 작은 보상부터 큰 보상까지 줬을 때 사람들은 그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도전 과제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렵지만 달성 가능한, 이렇게 해야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너무 쉬워도 안 돼요. 두 번째, 만약에 게임 디자이너가 만드는 것이 만약에 경쟁이다, 경쟁적인 상황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일부 플레이어가 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나는 주인공이고 상대방이 적이고, 또 다른 한쪽이 승리하면 패배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경쟁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서로 싸우는 동안 감정이입이 돼요. 만약에 철권 게임이다. 두 명이 막 전투를 하면 내가 A를 택하고 상대방은 B를 택하고, 아니면 상대방이 아니라 컴퓨터가 B를 택했을 때도 마치 내가 그걸 조정하면서 이겼을 때 내가 이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인데, 이럴 때 비슷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야 경쟁력이 되겠죠. 한 명이 너무 힘이 세면, 한쪽이 너무 약하면 당연히 경쟁 상황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공정한 룰이 있어야 돼요. 공정한 규칙이 없이 얘한테만 너무 유리하거나 얘한테만 너무 유리한 규칙을 제공한다면 사람들은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뭐냐면 플레이어들이 상대방이 너무 세가지고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만들면, 그래서 자포자기하면 재미없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데 격투 게임에서 이렇게 이제 게이지가, 체력이나 이런 게이지가 있죠. 게이지 바가 있으면 점점 줄어들어서 몇 프로 0이 되면 KO 또는 지는 거, 이렇게 되는데, 내가 지금 상대방 싸우고 있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지 몰라요. 서로 치고받는데 누가 유리하거나 이럴 수 있죠. 권투에서 한 라운드가 끝나면 뭐 10대 10, 10대 9 이렇게 점수를 매기듯이. 하지만 역전시킬 수도 있고 뭐 KO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게임 안에서 누가 이기고 있는지, 누가 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게 한다면 당연히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목표라는 것을 게임의 재미의 핵심으로 둔다면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개인 간의 경쟁도 재미있지만 사실은 그룹 대 그룹의 경쟁, 축구처럼 11명이 협력하고 또 11명이 협력해서 경쟁을 할 때 사람들은 더 큰 재미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EA라는 회사는 그래서 스포츠 게임을 통해서 경쟁상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죠. NBA라는 농구 게임도 있고 FIFA라고 하는 축구 게임도 있는데 협력, 이쪽에서는 협력, 이쪽에서 협력. 그러니까 협력과 경쟁 또는 갈등 구조를 동시에 일어나게 하면 훨씬 더 경쟁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만약에 협력일 경우에 어떤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게임에서 협력이 발생해요. 즉, 혼자서 이길 수 없게 만들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때, 그러면 게임 디자이너는 협력하게 하려면 더 큰 적,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적 캐릭터를 설정해야 될 거고, 둘이서 합심을 해서
뭐 영이 철이 크로스 해가지고 이기든지, 그래서 두 명이 같이 공격할 수 있게 만들면 협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MMORPG에서 만약에 뭐 레이드 습격을 간다 그러면 몇 명 모여 팀을 짜서 가는데, 이렇게 구조상 시스템상 협력을 할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까 마찬가지로 축구 게임처럼 다대다 게임을 만들려면 이 사람들도 서로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잘못 디자인하면 어떻게 되냐, 서로 상호작용할 수 없을 경우, 그러니까 C라는 뭐 거대 몬스터가 있는데 A와 B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재미없겠죠. 실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기여할 만한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예를 들면 나는 헬퍼, 또는 힐러로서 뒤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나는 도움이 안 돼 라고 생각이 들 경우에는 이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특히 한국의 플레이어들은 전사를 많이 선택하고 힐러들을 잘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비율이 높은데, 이럴 경우에 그 비율을 잘 맞춰서 서로 협력해서 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게 해줘야만, 구조를 만들어야만 기꺼이 협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팀이 목표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플레이가 알 수 있을 경우, 즉 내가 진행 정도 이만큼 이기고 있구나, 저기 10번만 더 때리면 죽겠구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게, 즉 피드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사람들은 내가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설계를 하면 실패하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재밌는가? 슬픈 이야기, 기쁜 이야기, 행복한 결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쨌든 극적으로 만들어야 더 재밌다고 하죠. 뭐 아니면 반전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주요한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이 긴장감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재미있어 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긴장감은 바로 긴장을 처음부터 고조로 긴장시켰다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긴장시키고 점점 갈등 클라이막스에서 해소가 될 때 사람들은 재미있어 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게임의 결과는 불확실하죠.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이길지 모를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긴장하고 몰입하고 재미를 느끼는데,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게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누가 이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밌게 보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팀을 응원하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 팀을 응원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유리한 건 알지만 그건 과거의 전적이고 오늘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르죠. 이 불확실한 결과 때문에 우리는 그 스포츠 중계, 축구뿐 아니라 모든 스포츠 경기를 생중계로 라이브로 보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누가 이기는지 명확히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필연성,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소가 될 거야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을 때는 재미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딸이 납치를 당하고 아버지가 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죠. 그런데 당연히 구할 거야. 그런데 너무 쉽게 가서 구한다면 재미가 없을 텐데, 구할 건 뻔히 알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 장애물들이 나올 텐데 그것을 어떻게 극적으로 구출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재미를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MDA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은 내가 플레이어로서 어떤 재미를 줄 것이지 이것을 먼저 정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 어떤 액션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게, 이거를 설계를 하고 다이내믹스 설계하고, 그 다이내믹스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규칙, 구조를 만드는 것을 바로 MDA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쉽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게임 디자인 방법론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지만 MDA 프레임워크는 이런 점에서 매우 가치가 있는 중요한 게임 디자인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걸 이용해야 됩니까?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 어렵듯이 뭔가 모델이 있고 모형이 있다면 좀 쉬워지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집에 있는 뭐 보일러라든가 이런 온도기를 얘기했는데
몇 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에어컨이 켜지는 기능이 있고 몇 도 이하가 되면 온도 히터가 들어갈 수 있게 하겠죠. 그래서 지금 사무실 같은데 보통 난방기와 냉방기를 동시에 쓰는데 설정한 온도 값이 있을 거예요. 기준값. 그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이런 것을 피드백, 오토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우리는 이것을 게임에다 이용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모델이 있을 것이고 이런 모델을 우리가 내가 만든 게임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좋은 모형 또는 좋은 모델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식적이다. 그러니까 딱 드러나 있죠. MDA 프레임워크. 비밀이 아니고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이게 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기초만 있어서 그 다음에는 내가 뭔가 메꿀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면은 온도가 있고 히터를 틀고 에어컨을 틀고 몇 도라고 맞춰지면 그럼 방을 따뜻하게 되고 따뜻하게 지면 다시 꺼지고 이런 기능만 있는데 이 세 가지 기능만으로도 우리는 좋은 게임 만들 때 살을 붙일 수 있다. 즉 이렇게 모델이 간단하기 때문에 추상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미 입증되었다. 이걸 쓰면 돼요. 이 모델을.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어디에 써먹을까? 그러면 뭐 엘리베이터도 쓸 수 있고 냉장고에도 쓸 수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걸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모형의 특징은 공식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미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모형들 있을 때 뭐 역학 모형도 있고 확률 변수 모형도 있는데 게임을 만들 때 이러한 공식 또는 모델 모형들을 이용하면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MDA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게임 디자인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을 사실은 과제로 내보려고 했는데 이미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게임을 개발해 보도록 하는 거고 그것을 프로토타입까지 만드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거예요. 게임 스테이트, 뭐 게임 상황, 게임 뷰를 뭐 어떤 시점으로 볼 것이냐. 그다음에 플레이어는 하나를 조종하는가, 루트를 조종하는가, 사람인가, 아니면 뭐 탱크인가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아바타를 이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목표는 무엇이지? 또 규칙은 뭐지? 주제는 뭐고, 또 상대방은 뭐고, 이거에 대한 목적, 왜 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만들고 뭐 절차를 만들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나열된 모든 요소들을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 어떻게 경쟁시킬까? 어떻게 갈등을 만들어낼까? 결과물은 어떻게 할까? 뭐 도전은 어떤 걸로 도전감을 주게 할까? 등등. 또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 내가 주고 싶은 감정, 저 사람이 맨 마지막에 느끼는 뭐 공포랄까, 재미랄까, 쾌감일까 이런 것을 고려하면 거꾸로 그런 규칙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좋은 게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여기에 제시된 MDA 프레임워크를 자세히 보시면 내가 게임을 만들 때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거 특히 그럼 게임 플레이어는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구나. 이것들을 잘 고려하면서 게임을 만들면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